안녕하세요. 자, 이제 제8장 재정관리입니다. 재정관리는 한 문제 내지 두 문제가 출제가 되었네요. 그죠? 근데 보통 두 문제가 많이 나왔죠. 그죠? 출제 빈도 보면 그렇잖아요. 이제 맵을 봐보세요. 맵에 보면 재정관리, 자, 예산의 수립과 운영해서 예산 수립 원칙이 나왔죠? 그 다음에 예산의 수립 모형이 있어요. 거기 스마일 표시죠? 제가 이렇게 스마일 표시는 1순위입니다. 이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공부를 해놓으면 시험장에서 웃고 문제를 풀 수 있다. 그래서 스마일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예산의 개념부터 보면은요. 자, 조직의 장래 일정 기간 동안에 계획된 세입과 세출의 예정적인 계산, 자금 조달 계획. 그래서 세입과 세출이 이루어진 후에 하는 결산과 구별된다. 이 예산이. 자, 사회복지 예산이 운영되는 기간은 1회계년도인데 1회계년도 정부의 회계년도와 동일해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자, 예산관리의 세 가지 목적이 있는데 예산관리의 통제, 그 다음에 예산관리의 관리, 그 다음에 예산관리의 기획입니다. 자, 예산관리의 통제는 항목별 예산, 이제 우리 공부하게 될 텐데 이 품목별 예산이 예산관리의 통제예요. 왜 통제인지는 이따 공부하면 알아요. 알았죠? 그 다음 이제 예산관리의 관리는 걔가 성과주 예산이에요. 알았죠? 성과주 예산. 자, 그 다음에 예산관리의 기획은 걔는 프로그램 기획 예산이에요. 알았죠? 프로그램 기획 예산. 자, 그러면 예산 수립의 성격에서 뭐 정치적 과정이기도 하다. 그 다음 이제 사업 기획 과정이고 관리 과정, 회계 절차 뭐 해서 나왔는데 그건 나온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빼고 그냥 빼겠습니다. 자, 예산 수립의 원칙. 요게 지금 17회 때 나왔기 때문에 공부는 해놔야 돼요. 요거는 예산 수립 원칙. 자, 공개 원칙. 예산을 기금 출연자, 후원자, 관련 단체, 지역사회 및 직원에게 공개함으로써 시설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자, 뭐라고요? 예산을 공개하라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공개 원칙이에요. 또는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고 있다. 뭐 이렇게 나와 있죠? 니은에 보니까. 자, 그 다음에 예산 수립 원칙 중에 두 번째,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입니다. 당해년도의 경비는 당해년도 세입으로 하고 세출은 다음 연도에 사용할 수 없다는 거. 이게 바로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이에요. 자, 그 다음에 건전재정 운영의 원칙, 수지균형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자, 적자재정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우리 시험에 흑자재정이어야 한다 라고 이렇게 나왔어요. 흑자재정이어야 한다는 게 아니라 건전재정 운영의 원칙은 적자재정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서는 수지균형을 조화 있게 하여야 한다. 그죠? 수익과 지출을 균형 있게 해야 한다. 수지균형. 자,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의 원칙. 사회복지 조직에서 세출 예산은 정한 목적 외의 예산을 사용할 수 없고 장관항 항목 간에 전용할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총액주의 원칙. 1회계년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하여서 세입과 세출 모두 예산에 계상한다. 이 계상한다는 뜻은 뭐냐면 계산해서 올린다는 뜻이에요. 반영한다는. 그래서 이제 계산해서 올린다. 이 총계주의 원칙인데 이 총계주의 원칙은 우리 이 뒤에서 아까 그 목차에서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이제 볼 건데 거기에도 이 총계주의 원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예산 사전 의결의 원칙. 예산은 예정적 계획이므로 회계년도가 개시되기 전에 회계년도가 개시되기 전 밑줄 사회복지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거. 이사회의 의결을 먼저 거쳐야 한다는 거. 알았죠? 회계년도 개시되기 전에. 자, 그다음에 예산 한계성의 원칙. 자, 연도 간, 예산은 연도 간, 그 다음 항목 간 각기 명백한 한계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 이고, 그 다음에 사전 절차 이행의 원칙. 예산은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기 때문에 법령과 조례가 제정된 후에 예산을 의결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게 17회 때 한 문제로 나왔어요. 다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알았죠? 이것도
알고 계시고. 자, 그러면 이제 예산 수립의 모형이에요. 여기가 1순위예요, 여기가. 이게 이번에 안 나온 거고. 예산 수립 모형은요, 4가지입니다. 먼저 품목별 예산, 그 다음에 성과주의 예산, 그 다음에 계획 예산 또는 프로그램 기획 예산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영기준 예산이에요. 알았죠? 어차피 4개예요. 이 4개에서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알았죠? 어차피 4개. 이 4가지를 가지고 이제 봐야 하는데, 여기를 보면 얘들을, 자, 예산 수립 양식이 만들어진 순서예요. 얘가 먼저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얘가, 그 다음에 이것이 그 다음에 이것이 만들어진 거예요. 알았죠? 그러면 이 예산 수립 모형의 대표적인 특성을 제가 좀 강의를 하면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품목별 예산부터 봐요. 이게 이제 항목별 예산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품목별 또는 항목별 예산이라고도 해요. 근데 이 앞에 뭐가 빠진 거냐면 지출이 빠진 거예요. 지출 품목별 또는 지출 항목별로 예산을 수립한 거예요. 알았죠? 자, 거기 보니까 가장 오래되고 전통적이고 일반화된 예산 체계로 다른 예산 모형과 결합하여 사회복 조직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형식이다. 이게 가장 오래된 거예요. 알았죠? 이 양식이.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고, 자, 전년도에 기초하여 작성한다라고 되어 있죠? 아, 이거 중요한데, 얘는 전년도 예산, 그 니은에 보니까 전년도 예산을 기초한다고 되어 있어요. 알았죠? 이따 보면 이제 성과주의 예산은 얘는 조직의 활동으로부터 시작하고요. 얘는 전년도 예산으로부터 시작하고 있는데, 얘는 이제 조직의 목표에서 시작해요. 목표. 그 다음 이제 얘는 매년 새롭게요. 매년 새롭게. 그래서 영기준이라고 하죠. 영기준 예산. 제로 베이스. 자, 얘는 이제 전년도 예산으로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그래서 거기 기억해 보니까 다가오는 해에 계획된 총 비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기관의 모든 수익과 지출을 단순하게 목록화한 것이다. 전년도 예산을 근거로 일정한 금액만큼 증가시켜 나간다. 그래서 이 전년도 예산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예산은 계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는 점증주의 예산 방식을 취합니다. 점증주의 예산이 되는 거예요. 알았죠? 점증주의 예산이 되는 거예요, 얘는. 자, 무슨 말이냐면 그 아래 표를 봐보세요. 이게 이제 항목별 예산이거든요. 자, 보니까 금년도 예산을 수립하는데 전년도 예산을 근거로 하고 있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거기 보니까 지출 항목이 있잖아요. 지출 항목별로 예산을 수립한 거예요, 지금. 뭐 급여는 얼마, 임대료는 얼마, 소모품비 얼마, 장비비 얼마, 우편비 얼마, 인쇄비 얼마, 출장비, 회의비 이렇게. 자, 전년도 예산이 이만큼의 금액이었는데, 자, 금년도 예산은 이만큼으로 잡은 겁니다. 아셨죠? 전년도 예산이 근거가 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예산을 수립하는 사람들이 누가 수립하는 거냐면 품목별 예산은 아래에서 수립해요. 예산을 집행하는 그 부서에서 수립해가지고 그것을 위로 올리는 거예요. 아래에서 수립해서 위로. 얘도 아래에서 수립해서 위로 올려보내는 거예요. 얘만 계획예산만 조직의 상층부에서 수립해서 아래로 내려보내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얘는 하부 부서에서 의사결정 권한을 두고 있는 걸 직권이라고 합니까? 분권이라고 합니까? 분권이라고 하죠. 그죠? 얘는 분권이에요. 그 다음에 의사결정 구조가 상향식이에요. 아래로부터 위로 올라가는 상향식 의사결정 구조. 자, 얘도 분권에다가 상향식이에요. 얘도 분권에다가 상향식 의사결정 구조. 정책결정 흐름 방향이 상향식이에요. 그런데 얘는 직권이죠. 위에서 수립해서 아래로 내려보니까 그래서 하향식. 알았죠? 이렇게 되는데, 자,
여기서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에서 자기 부서의 예산을 수립하는데 자기 부서의 예산을 깎겠습니까? 깎지 않겠죠. 그죠? 작년 예산이 요 정도인데 이번에는 좀 더 늘리려고 하겠죠. 그래서 예산이 계속해서 증가되는 점증주의 예산이 되는 겁니다. 자, 거의 디귿 사회복지 조직에서 전적으로 이용하는 데는 문제가 있으므로 회계의 편의와 예산 통제를 위해서 다른 예산 체계와 결합하여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 여기는 예산의 통제 기능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라고 되어 있어요. 자, 아까 우리가 통제관리기획에서 얘가 통제예요. 통제. 얘가 관리고 얘가 기획이에요. 알았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의사결정이에요. 일단 나옵니다. 일단 표에 나와 있다가 목적이. 자, 그러면 얘가 왜 통제일까? 그래서 거기 3번에 예산의 통제 기능을 충족시키기 위해서인데 구입하고자 하는 물품별로 지출 품목별로 그죠? 편성하는 예산 봉급수당 1급 등은 급료로 의약품, 식품, 음료, 사무용품은 소모품 항목으로 정리한다. 어떤 자금도 명시된 품목 이외에 지출할 수 없다. 공무원의 재량권 남용을 억제한다. 자, 정부 부서로 보게 되면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는 어디입니까? 행정부에서 하죠. 자, 우리가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에서 보면 행정부에서 하죠. 공무원들이 하잖아요. 공무원들이 예산을 집행하는 건. 그죠? 그래서 정부 부처로 보게 되면 이제 행정부에서 예산을 수립하고요. 그래서 이제 예산 심의는 입법부에서 하는 거예요. 아셨죠? 자, 지출 품목별로 집행 부서에서 수립하게끔 만들면 그 품목 이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게끔 만드는 거예요. 지출 품목별로 예산을 수립하게 했다는 것은 지출 행위 자체를 통제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아무리 돈이 남는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거기 장비비에서 돈이 남았어. 그렇더라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오로지 장비비로만 사용해야 돼요. 그죠? 우리가 자녀들한테 용돈을 줘요. 용돈을 주는데 예를 들어서 10만 원을 줬어. 근데 거기서 10,000원은 무슨 용도로 써야 하고 이 10,000원은 또 무슨 용도로 써야 하고 또 이 10,000원은 무슨 용도로 써야 하고 용도를 정해줘. 그러면 지출 행위 자체를 통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네. 자, 넘겨보세요. 그래서 이 특징 보면 전년도 예산이 주요 근거가 되고 구입 품목별로 편성되고 통제적 기능이 강하고요. 회계자에게 유리한 예산입니다. 자, 회계자한테 유리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회계자. 왜? 회계작업이 용이하기 때문에 그래요. 회계자에게 용이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네요. 그죠? 자, 장점. 다시 한번. 집행 내용이 명확히 보여지죠. 지출, 항목. 그래서 지출 근거가 명확하고 예산 통제에 효과적이고요. 예산 항목별로 지출이 정리되어서 회계 작업이 용이하고 회계 책임을 명백히 할 수 있고요. 자, 작성이 용이하고 간편하고 단순합니다. 예산의 남용을 방지할 수 있고 급여와 재화 및 서비스 구매에 효과적이고 단점. 자, 전년도 예산을 근거로 해서 일정 양만큼 증가시켜 나가기 때문에 점증주적 특성을 가지게 돼요. 예산의 증감을 신축성 있게 할 수 없어요. 자, 이 말 참 좋은 말인데. 자, 예산의 증감 신축성이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러면 예산 증감의 신축성이 있는 건 어딜까? 예산 증감의 신축성은 여기에요. 예산 증감의 신축성이 있다 없다? 여기는 있다. 알았죠? 얘하고 비교를 해야 돼요. 얘하고. 예. 그러면 다른 데들은 이따 이제 얘는 이제 예산 증감이 아니라 이제 예산 집행에 있을 신축성이 있는데 그건 이따 봐야 하고 얘도 예산 증감의 신축성은 없습니다. 알았죠? 이따 볼 거예요. 자, 근데 어떻든 왜 그런지 얘는 예산 증감의 신축성이 없지만 얘는 있어요. 얘는 매년 새롭게 하기 때문에.
자, 그다음에 2번. 예산 증감의 타당성이 희박하고 효율성을 무시한다. 우리 타당성은 이제 효과성을 얘기하고 이제 효율성 둘 다를 무시한다. 아, 그니까 지금 이제 보게 되면 얘는 효율성도 없고 효과성도 없고, 그죠? 근데 얘는 효율성을 중시해요. 자, 얘는 효과성을 중시해요. 알았죠? 근데 얘는 이제 효율성 플러스 효과성 플러스 마지막 하나 더 시급성까지 중시 여겨요. 이 시급성을 바로 우선성이라고 합니다. 알았죠? 얘들 다 고려한단 말이에요. 얘는 다 고려하지 않고 얘는 효율성을 중시하고 얘는 효과성을 중시하고 얘는 효율성, 효과성, 시급성까지 고려해요. 다. 알았죠? 요거 고려, 요거 고려, 요거까지 고려. 왜 그런지는 이따 봐야겠고. 자, 계속해서 3번의 프로그램의 목표나 내용, 결과 등의 연결성이 없기 때문에 이걸 왜 도대체 예산을 증가시켜야 하는지, 도대체 이 돈을 가지고 도대체 무슨 활동들을 하는지 이게 안 보여요. 지출 품목만 보이는지, 뭘 사고 하는지, 어떤 용도로 쓰는지만 보이는 거지. 그래서 자, 이따 다른 예산 모형을 보면 이제 차이점이 확실히 드러날 거고, 이따 보면. 자, 그리고 투입 중심적인 것이어서 결과나 목표 달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고 부서별 업무 추진 시 중복되는 활동이 있어서 효율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과주의 예산으로 가게 되면 성과주의 예산은 거기 OX 문장에서 품목별 예산에서는 사업의 우선순위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아요. 알았죠? 오히려 얘는 오로지 그냥 지출 품목별로 예산을 수립한 거야, 아까. 알았죠? 자, 그러면 이제 성과주의 예산으로 가겠습니다. 자, 거기 보니까 이번에 품목별 예산의 약점인 활동을 표시하기 위해서 개발되었다. 개별 예산과 지출 항목들을 조직의 활동과 연결시켰다.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조직의 활동으로부터 시작한다. 그죠? 자, 조직의 활동을 어떻게 하냐면 거기에 기억해 보니까 조직의 활동을 기능별. 자, 얘를 뭘로? 기능별로 또는 이제 프로그램별로 나눠요. 기능별, 프로그램별로 나누고 이것을 다시 세부 프로그램으로 나눠요. 세부 프로그램으로 나눠요. 그죠? 그리고 이 세부 프로그램을 또 어떻게 했어요? 단위 원가 곱하기 업무량으로 해서 단위 원가 곱하기 업무량 이렇게 하면 예산액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단위 원가예요. 여기 단위 원가. 단위 원가. 단위 원가는 비용을 고려한다는 것이거든요. 비용을 우리가 고려하는 걸 뭐라고 하죠? 효율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효율성을 중시 여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을 자, 이게 도대체 뭔 말이냐? 성과주의 예산에 얘가 거기 있거든요. 그거 봐보세요. 자, 복지관, 비복지관의 성과주의 예산에 얘가 나와 있는데 아까 뭐라고 했어요? 조직의 활동을 기능별로 나눈다. 봤더니 기획, 그 다음에 상담 지도, 그리고 등등등으로 또 나눌 수 있겠죠. 지금 이거 요약표니까 그 두 가지만 들어가 있는데, 자, 기능으로 나눴어요. 팀으로 나눴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기능을 세부 프로그램으로 또 나눈 거예요. 프로그램. 자, 거기 상담 지도 팀에서 보니까 세부 프로그램, 청소년 집단 상담, 열린 전화, 심리치료, 심리진단 등등등이 있겠죠. 그 중에 또 그것만 소개해놨는데, 자, 청소년 상담을 보니까 세부 프로그램을 다시 단위원가 곱하기 업무량이라고 했어요. 단위원가 한 명당 5만 원씩 받아가지고 7명까지 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35만 원이 나왔습니다. 예산에. 자, 이 성과주의 예산을 보면서 이 복지관에서 어떤 활동을 하는지가 보여버리죠. 그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지도 보이죠. 그죠? 예. 자, 그러니까 이제
예산을 집행하는 입장에서 보게 되면 청소년 집단 상담을 맡고 있는 실무자는 35만 원 내에서는 자신이 맘대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말을 씁니다. 이제 보세요. 아까 이제 품목별 예산은 얘는 지출 품목별로 통제를 당했었어요. 지출 품목별로. 그런데 이 성과주의 예산으로 오면서 35만 원 내에서는 자기가 맘대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그죠? 지출 품목이 세부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단 말이에요, 여기는. 그죠? 그 재료를 뭐 여기에 사용되는 어떤 물품이나 이런 것들을 자기가 맘대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39만 원 내에서는. 그죠? 그래서 여기를 프로그램별 통제가 돼요, 여기서는. 프로그램별 통제가 된 겁니다, 지금. 여기는 지출 품목 하나하나로 통제했다면 여기 이제 프로그램별로 통제하는 거죠. 그죠? 프로그램별로 통제했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아주 중요합니다. 예산을 집행하는 사람의 예산 집행에 있어서, 자, 예산 집행에 있어서 신축성이 어떻게 된 거예요? 증가된 거예요. 아까는 얘기한 예산의 증감의 신축성이 없고 예산의 증감의 신축성이 있고 이거는 예산 집행의 신축성이 있는 거예요. 차이점 알겠죠? 요거 좀 알고 계시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앞으로 와가지고 그 성과주의 예산에서 구입하는 물품이나 용역보다 수행하는 업무와 그 업무의 성과에 대한 평가를 근거로 예산을 편성하는 데 중점을 둔다. 관리지향적 예산 양식이다. 목표지향의 예산 양식이다. 이 관리지향 예산 목표 수행에 중점을 두는 관리지향 예산 제도라고 했죠. 아까 이제 관리라고 했었는데 관리, 그죠? 자, 성과주의 예산은 업무에 중점을 두는 관리지향의 예산 제도이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성과평가 결과가 좋은 사업에 예산 배분의 우선권을 주어서 편성하면서 예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생각에 근거한다. 그 다음에 4번에 보면 우리나라에서 이 성과주의 예산제도가 정부 예산제도에서 이미 도입되어 있습니다. 자, 특징 보세요. 단위원가 곱하기 업무량으로 예산액을 결정했고 효율성을 중시해. 왜? 단위원가가 비용이거든요. 아까 한 사람당 5만 원씩을 받는 걸로 되어 있었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게 이제 단위원가를 얼마로 책정할 것인가. 자, 그래서 거기 어떻든 이제 효율성을 중시하고 관리 기능이 강하고 관리자에게 유리합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 회계자였고 여기는 관리자에게 유리하다. 그죠? 관리자에게 유리하다. 자, 그리고 장기적 계획을 고려하지 않는다. 장기적 계획은 어디로 가냐면 이제 여기로 와야 돼요. 이따가 보면 장기적 계획, 장기적 계획 또는 장기적 사업, 장기적 프로그램, 장기적이라고 하면 여기에 계획 예산이에요. 알았죠? 자, 장기적 계획을 고려하지 않는다. 여기는. 근데 수행하는 업무에 중점을 두고 기관의 사업과 목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자, 그 다음에 품목별 예산에서 그 OX 문장 정책 사업의 우선순위를 소홀히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죠? 거기는 이제 이 사업 자체가 아니라 이제 지출 품목별로 하니까. 근데 지금 성과주의 예산으로 와 보니까 성과가 좋은 사업의 예산 배분에 우선권을 줄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그러면 양가로 3번에 보면 성과주의 예산에 관한 인식에서 입법부 집행부, 즉 행정부로 보게 되면 그 집행부 입장에서 그 구체적인 방법에 있어 행정부의 자유재량에 일임한 결과가 된다. 왜? 그 프로그램별 통제니까. 프로그램 단위 안에서는 자기가 마음대로 예산을 집행하게끔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행정부의 장애 관리 책임을 확대하여 예산 집행에 있어 신축성을 부여한다. 그죠? 입법부 입장에서는 이제 집행부에 대한 입법부의 고도의 신뢰를 기초로 한다. 믿는 거죠, 그러니까. 집행부의 집행, 행정부의 집행에 대해서. 그죠? 맡기는 거죠, 믿고. 자, 그 장점 보면 프로그램별 통제가 되는 것이고 프로그램의 효율성을 기하할 수 있다. 단위 비용을 계산해서 자금 배분의 합리화가 가능하다.
그죠? 작은 배분의 합리화. 아, 이거 중요한 문장 나왔는데. 자, 작은 배분 또는 작은 배정의 합리화. 작은 배정의 합리화가 있냐? 자, 이걸 봐야 돼요. 자, 품목별에서는 작은 배분의 합리화가 없습니다. 여기는 있고요.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습니다. 알았죠? 작은 배분을 합리적으로 하느냐? 품목별 예산만 없고 나머지는 다 합리적 배분이 가능하다. 그래서 거기 보면 그 예산 배정에 있어서 직관적 성격이 가능하다 아니라 합리적 배분을 합니다. 활동의 성과 파악이 가능하며 실적 평가를 용이하게 한다. 익년 회계 수립에 유용한 자료를 제공해주고 제공자에게도 유리한 정보 제공. 예산 집행에서 신축성을 부여한다. 신축성 있게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 품목별 예산 틀렸죠? 그 말은 성과주 예산에다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프로그램 효과성에 대해서 소홀하다. 왜? 효율성을 중시해요. 효과성은 이쪽으로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단점 두 번째. 단위 비용을 책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왜? 왜 그럴까요? 단위 비용을 고려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성과주 예산은 단위 비용을 고려하거든요. 단위 비용을 고려하니까 단위 비용 책정이 어려운 거예요. 그죠? 고려하지 않으면 어렵지 않죠. 근데 고려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자, 이따 보면 여기 이제 우선성이 나오는데 이 우선순위를 여기 고려하거든요. 자, 우선순위를 고려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여기 우선순위를 고려하는데 어려운데 이게 나와요. 여기는 또 그걸 고려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지금 1급 시험을 준비하니까 1급 시험이 어려운 거예요. 그죠? 1급 시험에 아예 관심도 없어. 그냥 나는 그냥 2급 자격증만 있고 그냥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일하고 아니면 일 안 하고 지금은 1급이 없으면 안 됩니다. 1급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학점은행제나 사이버 대학교나 설사 대학원을 나왔다 하더라도 대학원만 이렇게 나오는 경우들 그런 경우도 1급이 있어야지 돼요. 알았죠? 1급이 없으면 2급은 그냥 수업만 받으면 나오잖아요. 대학원은 돈 있고 시간이 있으면 다 대학원 다니는 것이고. 그죠? 요즘 막 대학원도 몇십 명씩 모집하잖아요. 학교들이 다 이게 장사가 돼버려가지고. 어떻든 이제 뭐 부정적으로 이제 장사지만 이제 뭐 꼭 그런 건 아니죠. 이제 다 자기들의 거기 공부를 다 함으로써 스스로 이제 실현도 하고 하는 것이지만 어떻든 이제 학교 입장에서는 또 막 이렇게 제대로 또 관리도 안 하면서 막 모집을 막 하는 학교들의 행태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든 1급은 취득을 해야지 맞는 겁니다. 아셨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1급 시험을 준비하니까 1급이 어려운 것인 것처럼 여기는 이걸 고려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알았죠? 마찬가지 여기도 마찬가지 우선순위를 고려하니까 우선순위를 책정하는데 어려움이다. 이런 말이 나와요. 알았죠? 그거 반드시 기억하시고 프로그램 기획 예산이 있어요. 이건 계획 예산이라고도 하고 기획 예산이라고도 합니다. 자, 장기적인 계획 수립과 단기적인 예산 편성을 프로그램 계획을 통하여 유기적으로 결합시킨다. 일단은 얘는 장기적인 계획이에요. 그런데 이게 위에서 수립하게 되면 밑으로 내려보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각 부서는 거기에 맞게끔 또 단기 계획을 수립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장기 계획과 단기적인 예산 편성이 유기적으로 결합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이제 조직의 목표로부터 시작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조직의 목표를 거보면 그러니까 조직의 목표로부터 시작하니까 얘는 목표 또는 목적을 개발하는 것부터 먼저 시작을 해야겠죠. 왜? 거기서부터 시작하니까. 그죠? 현재 목표를 세부 목표를 세워요. 연도별 세부 목표. 거기 나와 있지 않는데 연도별 세부 목표. 그 다음 이제 얘를 각 목표에 대한 실시 사업을 정하고 그 실시 사업에다 예산을 배정하는 형식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것도 예를 보면 쉽거든요. 그래서
그 표에 보니까 제일 위에 보니까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 향상이라고 하는 목적이 있죠. 또는 목표가 있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왼쪽 보니까 연도별 세부 목표가 나와 있죠. 그래서 뭐 2023, 2024, 2025년 이렇게 연도별 세부 목표를 세우고 거기에 실시 사업들이 있죠. 그리고 그 사업에다가 예산을 배정했어요. 그거 보니까 기초생활보장 및 자활지원에 5천억을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실시 사업에다가. 그죠? 이런 제일 위에 계획 예산을 보면서 일개 부서에서 그런 예산 수립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겠죠. 그죠? 조직의 상층부에서 수립하겠죠. 그죠? 예, 장기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장기적이고. 자, 지금 이제 여기 조직의 목표로부터 시작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효과성을 중시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프로그램 기획 예산의 3대 요소, 사회 목표가 명확히 제시되어야 하고 목표가 설정되면 이를 달성하기 위해 능률적이며 체계적으로 각종 대안을 검토할 수 있어야 하고 디귿에 현재 내리는 결정에 대한 미래의 비용이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 미래의 비용을 고려하지 않는다 그러면 틀리죠. 실시 사업에다가 아까 이제 그 예산을 책정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다음에 특징 보니까 장기적 계획과 단기적 예산 편성을 구체적인 프로그램 실시 계획을 통해 유기적으로 연결시킵니다. 장기적 계획을 전제로 하고 있고요. 목표를 분명히 하고 달성을 강조합니다. 계획 기능이 강하고 계획자에게 유리하다. 아까 이제 여기 기획이었는데 계획자에게 유리하다. 그죠? 계획자에게 유리하다. 이따 보면 이제 여기는 이제 소비자에게 유리합니다. 소비자에게 유리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장점 봐보세요. 자금 분배를 합리적으로 할 수 있다. 그죠? 얘도 자금 배분 합리적, 얘도 자금 배분 합리적. 이따 얘도 자금 배분 합리적으로 나옵니다.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 그죠? 지출과 조직의 장기적 목표를 연동시켜 목표를 합리적으로 달성하는 데 유용하다. 자, 장기적 사업 계획의 신뢰성이 확보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 자, 그 다음에 최적의 대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부서 간의 의사교환을 통해서 상호 입장이나 문제점을 이해하게 됩니다. 위에서 수립할 때 이와 같은 실시 사업을 할 거고 이러한 실시 목표, 그 연도별 목표에 따른 이런 실시 사업들을 할 건데 각 부서의 의견을 듣겠습니까? 안 듣겠습니까? 듣겠죠, 당연히. 그죠? 그래서 이 조직의 통합 운영이 가능하다는 말이 나와요. 비용 편입 분석에 따른 합리적으로 자원이 배분되기 때문에 재원 배분의 최적화를 이룰 수 있어서 중복 낭비되는 자원을 절약할 수가 있고요. 자, 단점. 장기적 계획의 프로그램 목표와 재정 계획이 그러면 이제 재정 계획이 이제 그 목표에 맞게끔 뒷받침 되어줘야 하겠고 권력과 의사결정이 중앙 집권화 되겠죠. 그러니까 중앙 집권화라고 하는 말은 여기서만 쓸 수 있는 거예요. 이 네 가지 양식 중에 위에서 수립하니까 집권이니까. 집권화를 야기시킨다. 그죠? 조직의 품목과 예산이 직접 연결되지 않아서 환산 작업에 어려움이 있다. 과정을 무시한다. 그 다음에 이제 5번에 사회 변동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대응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니까 예산 증감에 있어서 신축성이 이제 아까 여기 없다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제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놔버렸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따라서 이제 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 이게 결국 이제 예산 증감에서 신축성도 이게 떨어지는 부분이 되겠죠. 그죠? 자, 거기까지 보시고 그다음에 연기준 예산으로 가겠습니다. 연기준 예산은 매년 모든 프로그램을 새로 시작한다는 전제하에 서로 비교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을 배분하는 제도이다. 예산의 감축 기능에 적합한 감축 관리 중심의 예산 제도예요. 그러니까 전년도에 근거하지 않으니까 매년 새롭게 하니까. 그렇다고 이것을 예산을 절감을 위한 것이다. 축소를 위한 것이다. 또는 확충을 위한 것이다. 해버리면 안 돼요. 예산 절감에 용이하다라고 하면 맞지만 예산 절감 자체가 목표는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자, 여기 보시면 연기준 예산은 이걸 세 가지를 다 고려하거든요. 이걸 세 가지를 다 고려해봐. 고려해봤더니 이 세 가지가 다 높네. 그러면 어떻게 예산을 확충해야겠죠. 당연히 그런 경우는. 그죠? 근데 이게 다 낮아.
다른 사업들에 비해서. 그러면 예산을 감축하거나 폐지시켜야겠죠. 그러니까 예산이 확충될지 그 사업에 대한 예산이 감축될지 또는 그 사업 자체를 아예 폐지시켜버릴지는 효율성과 유과성과 시급성을 고려해서 결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선순위를 고려한다는 것은 다양한 프로그램, 다양한 사업을 고려한다는 뜻이에요. 이해됐죠? 네. 자, 전년도 예산과는 무관하다. 일몰법과 관계가 있다. 일몰법이 오른쪽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그 법을 제정하고 유효기간을 정해놓고 그 예를 들어서 3년 동안이다. 그러면 3년 동안 시행하고 그 법을 폐지시키는 것을 일몰법이라고 해요. 우리 시험에서는 이제 우리 법제론에 가게 되면 이제 한시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일몰법과 같은 건데 한시적으로 유효기간을 딱 정해놔요. 그리고 그 유효기간이 지나면 법률을 폐지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알았죠? 이것도 프로그램을 실시했다고 해서 이전에 실시된 프로그램이라고 우선권을 주지 않고 이게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끝내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시작할지 아닐지는 동일선상에서 다른 프로그램과 이걸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프로그램의 효율성, 효율성, 시급성에 따라 예산의 증감을 결정한다. 그러니까 거기 예산의 효율성을 중요시한다면 맞아요. 얘는 효과성, 효율성, 시급성 다 고려하니까. 프로그램의 효과성, 효율성을 증진하고 프로그램 쇄신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특징 봐보세요. 매년 프로그램 목표와 수행 능력을 새로 고려하고 결국 다양한 프로그램을 고려하겠다는 뜻이고요. 우선순위를 정해서 프로그램을 선택합니다. 의사결정 기능이 강하고 소비자에게 유리하다. 자, 장점 뭐예요? 예산 절약에 기여는 해요. 하지만 예산 절약 자체가 궁극적 목표는 아니다. 재정 자원의 합리적 배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죠. 그 다음 이제 예산 배정의 탄력적 특성이 있다. 자, 그 다음에 프로그램의 효율성, 효과성, 효율성 모두 높일 수 있습니다. 단점은 뭐예요? 단점에서 제일 중요한 게 그 3번하고 4번이에요. 그 두 가지가 나왔는데 장기적 프로그램 예산 계획은 부적절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시간과 노력이 과도하게 사용될 수 있고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왜? 우선순위를 고려하니까 그런 거예요. 거기 프로그램의 예산 결정 단위별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데 어렵다. 그럼 맞는 거죠. 그죠? 표에 보면 아까 제가 정책 흐름의 상향, 하향, 상향 얘기했던 거, 분권, 직권, 분권 얘기했던 거, 기본 방향, 통제, 관리, 기획, 의사결정 얘기했던 것들 나와 있습니다. 그 발달 연대는 외우지 마세요. 예. 자, 요 정도 공부하면 여기서 한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걸 공부했으니까 단원별 역대기 주문제로 여기서 나왔던 문제를 싹 풀어버리면 돼요. 여기 15문제가 나왔으면 여기서 나왔던 15문제를 풀어버리면 된단 말이에요. 알았죠? 예. 단원별 역대기 주문제집으로 공부를 해야 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알았죠? 기본 이론 강의 들었던 선생님들은. 그 다음에 이제 이론 강의는 이제 이렇게 듣고 나서 핵심 이론 노트 그걸 가지고 무조건 그거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제 이론, 그러니까 이론, 우리가 통합이론서 3권을 공부했잖아요. 그게 이제 한 권으로 압축 정리해 놓은 것이 핵심 이론 노트거든요. 그 책으로 공부해야 합니다. 반드시. 알았죠? 그 다음에 이번에 개정해서 이게 사실 이제 책을 항상 개정하면 옛날 책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새 책을 사야 합니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런데 항상 개정된 책이 그래도 개정된 책이 더 좋긴 합니다. 이번엔 더군다나 핵심 이론 노트를 상당 부분 좀 반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새 책을 구입하는 것이 부담이 되는 경우는 이전 책을 가지고 지금 우리 통합이론서에서 지금 우리 이번에 나왔던 22회 때 또 나왔던 것들도 거기 반영 안 돼 있으면 이제 거기다 반영을 해 놓으면 되고요. 그렇지 않고 그냥 새 책을 봐야겠다면 통합이론서를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요즘 이제 질문들이 이제 그런 질문이 많아서 진짜 중요한 건 하나 끝냈죠. 그죠? 여기서 이제 한 문제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재정 원천 수입 추정 방법에서 우리 사회복지기관에서 재정은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과 민간에서 이제 받을 수 있는 재정이 있죠. 정부 보조금, 그죠? 그 다음에 그랜트,
정부의 위탁 계약, 정부로부터 받는 서비스의 비용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국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은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말이 안 되고 그다음에 민간 측의 재원들이 있죠. 기부금이나 후원금이나 뭐 기타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이용료로 재정을 충당할 수 없다면 틀립니다. 이용료로도 들어오죠. 서비스 요금 거기 나와 있는 서비스 이용료.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의 전입금도 전입금은 공적 재원이 아니라 민간 재원입니다. 재원 확보에서 전략에서 대부분 사회복지조직은 재원의 주요 세 가지 유형 모두로부터 재원을 확보하고 있어서 이에 적합한 전략을 모색하게 된다. 그래서 거기 재원에 있어서 모금 전략 불필요하다는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그죠? 정보 보조금, 그 다음에 서비스 이용료. 네, 서비스 이용료는 유동적이고 불확실한 재원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제 정보 보조금이 이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특성이 있고, 기부금도 보니까 사회복지조직에서 유동적인 재원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 나오지 않은 것들은 굳이 안 봐도 돼요. 거기 이제 예산 집행에서 가변 비용, 뭐 고정 비용 이런 것들이 과거 그게 나온 게 아니라 거기 보니까 양가로 4번이 나왔죠. 8회 때 행정 비용이 행정에 소요되는 비용, 사회복지조직들의 행정의 투명성과 명확성 확보를 위해서는 기존의 임의 비용으로 처리되었던 행정 비용을 점진적으로 기술 비용으로 바꿔 나갈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거기 기술 비용 나와 있고 임의 비용이 또 나와 있는데 어떻든 이 행정 비용이 시험에 8회 때 나온 적이 있긴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거는 기출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고요. 그다음 이제 여기 예산 통제 원칙은 개별화의 원칙은 개별 기관 그 자체 제약 조건이나 요구사항, 기대사항에 맞게 고안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강제의 원칙은 강제성을 띠는 명시적 규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외 원칙은 예외적인 상황에 적용될 규칙도 명시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보고의 원칙은 재정활동 보고 규정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고 개정의 원칙은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규칙을 새로 개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효율성의 원칙은 비용과 누리걸 최소화하는 정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자, 그다음에 최적화가 아니라 그다음 이제 의미의 원칙은 규칙, 기준, 의사소통, 계약 등은 관계되는 모든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전달되어야 하기 때문에 규칙이 명확하게 씌워져야 한다. 그죠? 자, 환류의 원칙. 재정통제 체계에 관한 규칙, 기준, 의사소통, 계약 등을 적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나 장단점 등을 관련자들로부터 들어서 개정, 개선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 생산의 원칙. 재정 통제는 서비스가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전달되도록 하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서비스 전달이라는 생산성에 장애와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한 번은 또 예산 통제 원칙에다 접근성의 원칙을 집어넣습니다. 틀렸죠? 없습니다. 접근성의 원칙은 없잖아요. 그죠? 이제 거기 이번에 이제 22회 시험에서 나왔던 기출 지문 거기 강제성을 갖는 규정을 두지 않는다 해서 틀리고 나왔죠. 네. 결산과 회계 감사인데 결산이 뭐냐? 일정 기간이 경과한 시점의 재정 상태와 경영 상태를 파악하고 일정 기간 동안의 경영 성과를 파악하고 재무 상태 변동을 밝히기 위해서 장부 마감을 하고 결산서를 작성하는 절차를 말한다. 자, 그리고 이제 회계 관리와 회계 감사. 회계 장부의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이게 10회 때 나왔어요. 현금주의 회계는 단지 현금이 들어오거나 나갈 때에만 거래가 기록되는 방식이고 발생주의 회계는 수입이 획득되거나 그러니까 현금이 아직 들어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비용이 발생할 때 거래가 모두 기록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재무회계와 관리회계 이것도 10회 때 재무회계는 일정 기간 동안의 수입 지출 사항을 측정하여 보고한다. 관리회계는 행정 책임자가 행정 의사결정을 하는 데 필요한 재정관계의 자료를 정리하는 것. 자, 회계감사 의미 알고 있어야 돼요. 제3자인 공인회계사가 조직의 수입 지출 결과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고 검증하고 이를 보고하기 위해서 장부 기타 기록을 체계적으로 검사하는 것을 회계감사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이제 규정준수 회계감사하고 그 다음에 운영회계감사로 또 나뉘게 되는데 이게 또 나온 적이 있어요. 10회 때. 규정준수 회계감사는 기관의 재정 운영이 적절한 절차에 따라 시행되고
재정이나 다른 보고서들이 적절하게 구비되었는지, 각종 규칙과 규제들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다. 품목별 예산 방식과 잘 맞는다. 자, 운영회계감사는 거기 이제 예산과 관련한 바람직한 프로그램 운영 산출 여부, 효과성, 능률성, 즉 효율성 등의 문제에 관심을 갖는 감사를 말한다. 그래서 규정 준수 회계감사의 약점을 보완하는 감사, 운영회계감사. 자, 거기까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5번 보면 그 개념적인 문제들이 나왔어요. 이게 같이 뭐 한 줄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막 섞여서 나왔고, 이제 또 잘 나오는 부분이 바로 요거예요. 그 5번 사회복지 법인 및 사회복지 시설 재무회계 규칙이에요. 요거 제가 그 옆에다가 마치 우리가 뭐 물건을 사면 거기에 이제 언제 만들어졌고 이게 유통기한이 언제까지고 이런 게 나오듯이 제가 책을 집필할 당시에 가장 최근의 개정, 시행 예정이라면 우리 시험 전에 시행 예정이면 그 시행 예정인 연도를 그냥 아예 시행한 것처럼 그렇게 그걸로 여기다 반영을 해놨어요. 어차피 이제 거기까지가 시험에 나오는 거니까 우리는 시험이 법률이 개정되거나 이런 것들이 개정되면, 지금 여기 규칙 이런 것들이 개정되면 시험일을 기준으로 해서 그 전에 개정 시행돼 버린 그게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개정은 되었어. 근데 시행 예정이 시험이 지나고 나서 시행 예정인 것들은 시험에 나오지 않아요. 알았죠? 개정 전 걸로 알고 있어야 돼. 그럴 때는. 알았죠? 개정되었다 하더라도 시행되지 않았다면. 그래서 이제 이 우리 법제론에 가면 다 법률에다가 제가 그걸 다 확인해 가지고 시행 예정 날짜로 다 반영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이걸 공부를 해야 하는데 거기에 이 법률 문제 이런 것들은 조문 문제는 나왔던 조문을 공부를 해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조문을 아예 이렇게 표로 정리해놨습니다. 이걸 풀어서 쓰면 오히려 더 복잡해. 이걸 다 풀어서 썼다고 봐보세요. 제가 목적은 뭐고 그 다음에 재무회계 운영의 원칙은 뭐고 막 이렇게 단락을 지어가지고 풀어서 썼다고 봐보세요. 헷갈려 오히려. 잘 들어오지도 않고. 그죠? 그래서 거기 보면 목적은 안 나왔네요. 기본 원칙도 안 나왔고 이제 나온 것만 보세요. 3조 4번이나 나왔잖아요. 그죠? 법인 및 시설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자, 회계 구분. 이게 이번에 논점이었거든요. 9회 때 나왔던 조문입니다. 법인 회계, 시설 회계, 수익 사업 회계로 구분한다는 거. 통합하여 관리하는 게 아니라. 시설 회계와 법인 회계는 통합하여 관리한다. 틀렸죠? 구분하잖아요. 법인 회계, 시설 회계, 그 다음에 수익 사업 회계 구분한다. 이게 나왔고, 자 6조의 2는 거기 1항이 나왔어요. 컴퓨터 회계 프로그램으로 처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수기로만 작성해야 한다. 그럼 틀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래 세입 세출의 정의. 거기에 보면 8조 보니까 세입과 세출을 모두 계상해야 한다. 이게 총계주의 원칙이에요. 아까 나왔던. 그 다음에 거기에 10조가 또 나왔는데 3번 나왔잖아요. 이번에 또 22회 때 또 나왔죠. 나온 게 나오잖아요. 보면. 그죠? 예산을 편성하여 각각 법인의 이사회 의결 및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 또는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 보고를 거쳐 확정한다. 그래서 거기 법인이 설치 운영하는 시설인 경우에 시설 운영위원회에 보고한 후 법인이 이사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그 다만이 나왔잖아요. 거기. 그 다음 이제 그 확정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한다. 거기까지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11조 예산에 첨부해야 할 서류가 6회 때 나왔었는데 20회 때 아예 한 문제로 또 나와버렸거든요. 그러니까 6회 때 나왔다라고 해서 유행진한 문제다.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잖아요. 20회 때 나와버렸잖아요. 거기다 이제 사업 수입 명세서를 집어넣어서 틀리게끔 나왔어요. 사업 수입 명세서는 그 20조에 보면 결산 보고서에는 들어가요. 첨부해야 할 서류에. 알았죠? 근데 예산에 첨부해야 할 서류에는 들어가지 않아요. 대신에 또 세입 세출 명세서는 예산에 들어가지만 결산 보고서에는 들어가지 않아요. 세입 세출 결산서가 들어가는 거지. 그 바꿔서 틀리게끔 냈어요. 결산 보고서에 들어갈 문제 서류 틀린 걸 내 가지고 거기에 넘기면 거기에 세입 세출 명세서를 집어넣어서 틀리게끔 나왔거든요. 그건 예산에 첨부해야 할 서류였는데, 근데 또 다시 예산에 첨부해야 할 서류를 물어보면서 결산 보고서에 들어가는 사업 수입 명세서를 집어넣어 가지고
답도 틀리게끔 냈어요. 자, 그 다음에 12조 준예산.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법인 시설의 예산이 성립되지 않으면 예산이 성립될 때까지 다음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해서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임직원의 보수, 그 다음에 법인 시설 운영에 직접 사용되는 필수 경비, 그리고 법령상 지급 의무가 있는 경비는 준 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다고 하는 거. 추가 경정 예산은 나오지는 않았는데 거 보면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 확정할 수 있다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안 나왔고 오른쪽으로 가보세요. 자, 16조. 자,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관 항목 간의 예산을 전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법인이 시설, 관간 전용, 동일 관 내 한간의 전용을 하려면 이사회의 의결 또는 시설 운영인의 보고를 거쳐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19조 결산서 작성인데 결산서 작성을 보니까 법인회계와 시설회계 세입세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 및 시설 운영위원회 보고를 거친 후에 시장군수 구청장한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자체에게 제출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사회 의결을 거친다. 막 이런 식으로 거꾸로 내거든요. 시장군수구청장한테 제출한 다음에 뭐 이사회 의결을 거친다. 막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알았죠? 순서 조심하시고. 20회 결산보고서 첨부할 서류가 한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이게. 그 다음 이제 넘겨서 회계 방법. 회계는 단식부기에 의하는데 물론 이제 다만 복식부기가 필요한 경우 복식부기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제 원칙은 이제 단식부기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장부의 종류 나와 있죠? 3회 때 나왔었어요, 이게. 그렇지만 아까도 봤지만 이제 6회 때 나왔던 예산에 첨부할 서류가 20회 때 나온 것처럼 이렇게 나온 조문들을 공부를 해야 돼. 만약에 할 거면. 안 나온 거기 25조, 28조, 29조를 공부할 게 아니라. 이해됐죠? 그래서 이제 거기 39조에 물품 관리 의무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 이제 거기 41조에 7 후원금 용도 외의 사용 금지.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장은 후원금을 후원자가 지정한 사용 용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 자, 감사 주문 나왔네요. 법인의 감사는 당해 법인과 시설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한다. 이게 나왔죠? 거기 39번에서. 그죠? 그게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이런 법률이나 그리고 여기 이런 규칙 이거 자, 사회복지 법인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의 경우도 이런 것들은 나온 조문에 집중하면 돼요. 아셨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또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오직 긍정. 네. 오직 긍정으로 가려면 내게 주어진 모든 상황과 여건을 내가 감사할 수 있어야 하고, 우리가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것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그 시험 준비 지금 해 나가고 있는 스스로를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자꾸 잘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해 나가는 거, 지금 해 나가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마음 가지고 계속해서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강의 마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